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또 쉽게 전해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뉴스 네컷부터 만나봅니다. 내일 오후 3시 노동절인데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선고를 합니다. 생중계합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정이 됐죠.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현 30년 정치 인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캠프도 몰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호텔 앞까지 와서 웰컴을 외쳤습니다. 단순한 환영 인사였을까요? 처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가수 이승기 씨. 공교롭죠? 신곡 제목이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저희도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연예계 소식까지 짚어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알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네, 27일 증인신문 때는 출석하시나요?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해서 법 적용의 예외를 주장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 후보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운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내일 오후 3시 노동절인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선고를 합니다.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법원이 주심을 정하고 첫 심리를 한 지 단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고들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일단요, 이례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족해요. 네. 대법원은 이제 서류 심사를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데는 뭐 아무리 빨라도 보통 2, 3개월 이상 걸리고 네. 오늘 이제 정치적인 사건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날 배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전원 합의체 회부했고 그날 바로 심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 혼란도 막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냐 중지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국민이 대통령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어떤 선택권 존중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서류 자체는 검찰이 상고한 다음에 서류가 이미 대법원에 도착한 다음에 이미 12명의 대법관에게는 이게 다 배부가 됐을 것이다. 네. 그래서 서류 심사는 이미 하고 있었고 네. 배당을 하면서 이제 신속히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네. 사실은 뭐 9일 만에 심리 9일 만에 선고 일자를 잡았잖아요. 네. 아마 1심, 2심 대법원 다 합쳐가지고 이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지금 달력 보시면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선고 날이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 열흘 전이네요. 어떤 대선 전에 결판에 확고한 의지가 보여지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거든요,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네. 이대로 흘러가면 선거에서 사법부가 논란의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논란의 어떤 무대 위에 사법부를 그 올려놓지 않겠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가더라도 네. 그 논란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라든가 강도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네.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633 원칙을 훈시 맞아요. 규정으로 네. 이야기를 했듯이 네. 뭐 굉장히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633 안에서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네. 그거에도 비추어 봐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거든요. 네. 그거는 대선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그 대선이라는 큰 행사에서 사법부가 논란의 중심, 그 이슈, 논란 이슈의 무대에 올라가게 만들지 않거나 그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법조계는 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법조인이 네, 아니어서 아니지만 그래도 들으셨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그 12명의 대법관들이 네. 결정을 하려면 이견이 없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다. 이렇게 빠르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상고 기각 쪽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다들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쪽 결론을 전망하는 쪽에서는 또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아니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를 네.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1심서 유죄, 2심서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1심서 계속 유죄가 나왔다랄지 1심과 2심이 계속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대법원도 거의 사실심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극명하게 1심과 2심이 완전 갈렸거든요. 반대였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전원일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상고 기각은 무죄 확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아니면 유죄로 사실은 파기환송한다 하더라도 네. 판결문을 쓰고 그 이유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법원에서 걸리는 시간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 이렇게 빨리 선고하는 것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 그래서 사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허위 발언으로 유권자를 오도했는지 이게 쟁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 판단은 정반대였는데요. 대법원은 그러면 어떤 거를 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쟁점은요 1심과 2심에서 다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그게 허위사실이다 할지라도 이게 단순히 인식에 관한 거냐 행위에 관한 거냐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 네. 여러 가지 허위사실 공표죄의 태양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자기의 인식에 관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를 한다 하더라도 행위가 아니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심에서는 인식이 아니고 일부가 행위다고 행위 같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유죄가 난 거고 네. 항소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관적인 인식,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인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무죄다. 그래서 무죄가 네. 선고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사실 이제 쟁점이 복잡한 것 같아도 이걸 행위로 볼 거냐, 인식으로 볼 거냐 이 사안에 따라서 대법원이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이냐, 네. 아니면 파기환송 유죄로 가느냐 이것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네, 내일 재판은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요.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이게 전원 합의체 선고기 때문에 재판장이 주로 이걸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행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처럼 마지막에 주문이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네. 전원 합의체인데 일단 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핵 심판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탄핵에서는 뭐 우리가 6인 이상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구성이 몇 명이든 간에 6인 이상이 돼야 탄핵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전원 합의체에서 이제 다수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명이기 때문에 과반 이상이면 7명이 상고 기각에 손을 드느냐 아니면 뭐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에 손을 드느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대법관급은 총 14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원래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럼 13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노태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피했기 때문에 12명, 그러니까 대법원장 포함 12명이 이제 심리를 하고 네. 결과는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오겠군요.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는 오늘 출범 예정입니다. 영입되는 지금 인사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조금 전에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나왔는데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의 박찬대 당대표 권한 대행 이렇게 투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청장 등이 나왔습니다. 부대변인님, 네. 이 명단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그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대위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의 시대 정신을 우리가 국민 통합으로 보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통한 국가 발전, 경제 발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통합형 선대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넓게 사람들을 구하고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능력이 있고 함께 보조를 맞춰갈 수 있다면 국가 네.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그것을 또 사람들로서 이미지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그런 선대위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 나가는 거 보시면 정은경 전 질병청장입니다.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이번에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는 특히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발전해 가는 그러니까 좀 약간 친 이재명계 내지는 이재명 적극 지지층이 아닌 색깔이 약한 사람이지만 과거의 정부에서 충분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셔와서 선대위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능함 그다음에 국민통합 이런 이미지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는 야인시대 구마적으로 유명한 배우 이원종 그리고 이기영 배우 그리고 가수 이은미 등 문화예술인 123명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문화예술이 추구하는 본질이 질문에 있듯 광장에 응축된 에너지는 수많은 영감을 던져주었다. 파면 후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일주일을 관저에서 호식했던 윤석열은 영원히 박제해야 할 엘리트 카르텔 시스템의 상징적 장면이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엘리트 카르텔은 또 다른 대상을 찾아 기생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머슴이자 도구이며 플랫폼 역할을 할 사람을 뽑는 선거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다음과 같이 발의한다.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지금은 이재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네, 문화예술인들도 지지 선언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보수 인사를 접촉하고 캠프를 합류시키면서 약간 외연 확장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이 셉니다.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보수 인사들과 접촉하고 또 캠프에 합류시키면서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보수 대권 주자로서 이러한 움직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항상 엉덩이는 왼쪽에 두면서 몸만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그걸 그렇게 국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시겠습니까?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듯이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저런 숫자가 나오는 정상적인 정당은 없어요. 몸만 오른쪽으로 기울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클릭에 좀 불편하신 건가요? 이제 불편보다도 이제 네. 저게 사실 이제 우클릭 자체가 이제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 성향의
어떤 정치인들이 영입하고 있잖아요. 뭐 선대위원장도 하고 그런데 네. 사실은 말은 보수 중도를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몸은 왼쪽에 있다는 거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사실은 뭐 보수 측 인사를 영입한다고 해서 보수 중도의 어떤 통합을 그건 말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행동으로 말해줘야 하는데 이제 아마 한동훈 후보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상법 개정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52시간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어떤 중도나 이제 보수 성향의 어떤 정책인데 그런 거 하나도 않고 오히려 규제에 있어서는 좌클릭을 하면서 말만 우클릭으로 하면서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좀 비유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진보당과 또 후보 단일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중도 보수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진보당 소속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거든요. 아니 진보 진영이 그 후보 단일화를 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예, 그거 거기에서 중도 보수 쪽으로 더 확장하는 게 새로운 거지. 아니 진보 진영에서 뭐 더 진보 진영과 함께 단일화하는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뭐 이게 왜 오른쪽은 문제가 많이- 될까요? 네. 네,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김재현 대표와 저는요? 네. 그 당의 어떤 후보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다시 다른 별개의 문제로 다룰 문제다. 네. 그러나 진보 진영의 후보와 단일화한다는 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동훈 후보의 말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엉덩이는 한쪽으로 두고 몸은 다른 쪽으로 기울인다? 그거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이 기울어요. 그러면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엉덩이는 한쪽에 두고 몸은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지형 자체가 비정상적인 게 문제라는 걸 먼저 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정치 지형을 비정상적으로 만든 것은 국정 운영 세력이었던 국민의힘과 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피고인이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좀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시각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2명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종 결선에 오른 두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인데요. 오는 토요일에는 이 2명 중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결선까지도 찬탄 대 반탄 구도로 치러지면서 각 지지층이 좀 결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누가 후보가 되든지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가 사실 이제 탄핵에 어떤 반대하는 그쪽으로 쏠릴 것인지 그렇지 않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1등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현재 보수층 자체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윤 전 대통령 대 이재명 후보로 가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1대1 구도를 그런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당원들의 힘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만약 한동훈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탄핵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접어두고 전략적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탄핵 반대 찬성을 떠나서 과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탄핵 찬성 반대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A주시를 해야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 단일화할지 이제 빅텐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이 최종 후보 2명 소식뿐 아니라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30년 정치 인생 졸업 선언 파장이 컸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조기 졸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 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어제 현장 모습을 보면은 눈물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90도 인사를 하면서 퇴정을 했고 그리고 탈당도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현장 모습 보면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캠프 관계자들도 몰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오늘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일단 네. 대구시장직을 내려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권 경선에 자기가 이제 뭐 올인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이제 후보가 아니죠. 전 시장은 네. 사실은 정치를 정말 할 만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 4선 했죠. 경남도지사 했죠. 대구시장 했죠. 네. 또 당대표 했었죠. 그다음에 또 대권 뭐 도전을 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 정도 정치를 했으면 아주 화려한 정치였고요. 네.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물론 경선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상당히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대처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아마 어제 저 자리는 정계 은퇴에 대한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여요. 네. 그렇지만 홍준표 전 시장 스타일로 보면 정계 은퇴했다 하더라도 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다시 등장할 거라고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어떤 관련된 정치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메시지, 멘트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스타 검사로 시작을 해서 총 5선 의원이었습니다. 고유의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거침없는 발언, 각종 설화, 홍카콜라, 뭐 트럼프 닮았다 해서 홍럼프,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요. 무야홍,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이런 별명들이 많았거든요. 대통령에 버금갈 정도로 자주 언급된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또 은퇴를 얘기하니까 좀 섭섭함들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네. 섭섭함보다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아,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하셨고 네. 큰 정치인은 그 끝이 뭔가를 남겨야 되거든요. 네. 교훈이든 뭐 이런 걸 남겨고 좀 멋있는 모습으로 좀 퇴장을 해야 하는데 네. 좀 약간 감정적으로 퇴장하는 것 같이 보여져가지고 이게 정치인이 뭔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옳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이런 속에서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 좌절 속에서 뭐 퇴장을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미안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뭐 모든 걸 쏟아붓긴 했지만 그냥 자신의 승리, 권력만을 위해서 쏟아붓다. 이런 어떤 마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그 다 쏟아붓는데 못해가지고 화난다, 섭섭하다 이래가지고 그만두는 듯한 이런 모습이라서 저는 저렇게 좀 약간 큰 그리고 원로 정치인이 끝날 때의 모습이 저게 좀 맞나 좀 멋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해석은 다 각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왜 떨어졌나 뭐 했더니 당심은 김문수 후보였고 팬덤 등에 업은 한동훈 후보가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표, 안철수 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표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무당층에서 특히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한동훈 후보에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표 자체는 약간 이제 복잡한 양상이 있죠. 사실은 처음에 경선이 됐을 때 아마 홍준표하고 한동훈 후보가 경선 2명 2강을 갈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의 어떤 지지도가 좀 잠식을 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굳건하게 지켰거든요. 그만큼 탄핵에 반대하는 층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굉장히 지지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불리만 그냥 따진다고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했던 표 자체는 김문수 후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이제 팬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팬덤을 가지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보면 뭐 경선에서 격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설사 일부가 탄핵의 어떤 반대 측에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전략적인 선택, 과연 이재명 후보하고 1대1로 붙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쪽으로 표가 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등이 누가 되느냐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선행이 확정된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에게도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에 한덕수 대행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행 체제 2인자인 최상목 부총리가 출석해서 각종 현안 질의를 받았는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질타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당황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다 답하시. 근데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 한덕수 총리 두면 사표 내면은 그다음에 권한대행 누가 하십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뭐 제가 하게 되겠죠. 또 다시 그죠? 총리가 국정 지금 이 과도기에서 잘 나라를 운영해야지. 자기가 본인이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수를 뛰겠다고 나서 가지고 대선 출마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자, 대행 체제에서 대행의 대행을 한 차례 해봤던 최상목 부총리인데 또 이런 상황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당시 한덕수 대행이 탄핵 기각된 후에 국정 복귀했을 때 한숨 쉬면서 드디어 이런 얘기했던 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내일 사퇴하고도 출마로 좀 가닥이 잡힌다면 한 달여 정도지만 조기 대선 권리라는 큰 책무가 또 주어지잖아요. 부담이 네. 좀 될 것도 같아요. 너무 싫죠.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최상목 부총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데 네. 지난번에 권한대행 내려놓고 너무 좋아하고 얼굴이 너무 확 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였어요. 네, 너무 보이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회적이지만 예. 이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기에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권한대행을 다시 한번 하는 거는 좀 그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의 이제 중심에 서야 되잖아요. 네. 중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기도 좀 어려운 네. 상황이어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대선 시기가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더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고 사실 뭐 내일 그리고 모레로 점쳐지고 있는 한 대행의 사퇴, 출마 선언 이 두 가지 빼고는 모든 게 다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 치르려면 필요한 게 공간인데 선거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모처의 한 빌딩. 나경원 의원이 경선 때 쓰던 곳에 계약을 넘겨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 사무실 자체는 원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미 계약을 했던 그런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결국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출마 포기를 했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후발주자로 경선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로 갔던 계약을 했던 그런 사무실이거든요. 나경원 후보 결과적으로 이제 4강에 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결국 한대행씩 쓰기로 했다. 이렇게 계약까지 이미 체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이미 이제 다른 후보가 쓰던 사무실이 이어받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안에 일단 시설 같은 게 다 설치돼 있고 뭐 인터넷도 있어야 하고요. 네. 그래 뭐 소파랄지 여러 가지 뭐 팩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뭐 구입하건데 이제 번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선거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또 일반적인 것과 틀리게 한
경선 대통령 선거에서 사무실이 이제 3번째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뭐 출마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가 일주일 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이제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게 사실이라면 뭐 사퇴 전에 선거 관련 지시가 있었다면 뭐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도 있는데 민주당 측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보도에 따르면 공관도 슬슬 비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또 비워놨던 사택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살림살이들도 좀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 슬로건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워낙에 혼란스러운 전국이었으니까 싶은데 실제로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거의 출마 선언문처럼 여겨졌다는 게 또 총리실 반응이기도 했어요. 뭐 이제까지 뭐 경제 안심 통합 이런 슬로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특히 비상계엄이랄지 또 윤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립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둘러갈려져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의 어떤 수준이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에 달했던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네. 대통령 후보는 이제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로건도 아마 그렇게 안심, 안정 이런 거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아마 출마 선언할 때도 그 슬로건 자체를 굉장히 명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자신이 이제 하는지 그리고 전부 다 이 어떤 비상적인 시국에 있어서는 자신만이 통합할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 예. 아마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자, 통합 국면의 이야기. 여기에 또 포함이 된 게 임기 단축 개헌 등의 구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이건 아직은 뭐 관련 언급이 있었지만 개헌에는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비판도 아직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겨냥한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상일 부대변인. 아니 뭐 겨냥을 한 거는 좋은데요. 문제는 그 말을 하는 메신저가 그 유권자들한테 거부감과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예. 그 이슈가 저는 어젠다 세팅 자체가 이슈 세팅 자체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선결 과제가 있다. 그럼요. 지금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뭐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지금 조용하고 편해지고 싶어가지고 임시 대권을 관료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조용하고 편하지 않게 그 임시 기간조차도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더 무책임하게 출마를 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이런 슬로건이 지금의 한덕수 총리의 행동과 일치하는 이미지가 맞아떨어지는 슬로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을 하면 그거에 걸맞게 행동을 하고서 그 말을 해야지 네. 전혀 정반대로 행동을 하면서 저런 슬로건을 쓴다? 국민들은 굉장히 오히려 저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내일 사퇴 그리고 모레 이어질 출마 선언.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고 문제는 여기에서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일 텐데 뭐 9일까지 단일화하고 또 10일에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는 어제 하루만큼은요, 이 단일화 논의는 좀 잠시 멈춤 상태였는데 특히나 한동훈 후보는요, 경선 기간 내내 이 이야기하는 거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6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또 이 밖에 계신 분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을 한다?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 있잖아요. 어제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전에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누가 올라가게 되든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같이 포함을 해서 3자 결선하는 거 어떠냐 이런 식의 방법론을 또 꺼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렇죠. 저 부분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걸 가감없이 얘기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단일화할 때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많이 있지만 예. 일단 경선에서 1위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입당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그래서 결선 단일화하는 거. 근데 사실 이게 컨벤션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선거 자금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해결책은 되는데 일단 경선이 뭐 쭉 치러지잖아요. 6명하고. 그 일부는 거기에서 치열하게 해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무소속 후보하고 밖에서 단일화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에 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경선 자체를 거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적을 하고는 있긴 하는데 이게 또 변화의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는 뭐 당연히 저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일단 누가 경선 후보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사실은 당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후보가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후보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얘기는 대행이 근시일에 사퇴 또 출마 선언하게 되면 생각보다 정황상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이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예정대로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접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 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으로 알려져 있죠. 이 트럼프 주니어가 브라더죠. 막역한 것으로 알려진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재계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진 모임이 호텔 앞까지 찾아와서 성조기를 흔들면서 웰컴, 환영 인사에 더해서 부셨듯이 격한 반중 정서, 또 윤어게인 이런 슬로건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호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방안에 정계 인사는 아예 못 만나잖아요. 보니까 백악관 협의가 없으면 아예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여론 지형이 잡혔고 법적인 판단도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서 조금이라도 조력을 얻어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마음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방법은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조차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불편할 거예요. 그냥 순수한 환영이라면 되게 고마워하겠죠. 그러나 자기를 이용하겠다는 그 의도를 담은 환영이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와서 자유롭게 본인의 목적에 맞춰 방한을 하고 싶을 텐데 그 방한에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선판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변수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까지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두 분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데뷔 의상을 입고 등장을 반갑습니다. 7,300일을 이렇게 무사히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저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뚜벅뚜벅 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한켠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날에 나홀로 집에 때 대가족 여행 가기. 설날에 혼자 있는 거는 진짜 너무 쓸쓸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는 여행 가기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7,300에 365에 20을 곱한 숫자죠. 처음 이승기 씨 데뷔했을 때 출산한 팬이 있었다면 그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됐을 나이인데 데뷔 20주년 긴 역사에 큰 굴곡을 겪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연예계 소식 박진 아나운서, 홍종선 변호사 그리고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박주희 변호사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소식이 들어오면서 좀 짧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승기 씨가 장인 이모 씨의 추가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처가와의 관계 단절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29일 어제 이승기 씨가 이 처가와 단절하겠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를 냈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이 장인에 대한 위법 문제는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갔지만 결국 벌금형으로 됐는데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다시 한번 또 위법에 휘말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처가와의 단절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추후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부분은 퀀타피아라는 상장사 관련해서 또 이게 뭐 주식 매각 관련한 그런 금융 범죄입니다. 자, 관련 혐의 사건 잠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첫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 액수만 25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액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고요.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리를 좀 변호사님께서 해주신다면. 네,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서 이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를 하다가 이 씨가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포착을 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서울 남부지검에 이 퀀타피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이런 조종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요. 결국 검찰에서 수사했던 결과 이 퀀타피아가 이 사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주가를 띄우고 또 결국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자들 9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관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포착이 된 거죠. 이 구체적으로 이 씨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상장사의 이사직을 맡으면서 이 시세 조종성 매매도 했고 그리고 허위 풍문을 유포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관여를 했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남부지검은 이 씨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어제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예. 앞선 재판에서의 벌금형 확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혐의점과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어제 입장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런 일이 또 처음이 아니고 추가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게 이승기 씨의 입장입니다. 사실 그간은 가족은 건들지 말라라고 호소하기도 했고 오해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추가 기소 그리고 잘 모르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렇게 경솔하게 말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요. 아무래도 일단 본인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이승기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는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승기 씨가 자신이 주연한 영화 대가족 제작 볼고회에서 처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서 가족을 보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복된 장인의 법정 문제로 인해서 단절을 선언한 건데요.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을 했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라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가치관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개인적인 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질 걸 우려하고 반복되는 가족 문제에 이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장문을 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사실 그 이전에도 전 소속사와의 분쟁, 정상금 문제도 있었고 여러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승기 씨인데 이 마음고생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게 가족이 연루된 문제라서 또 연대 책임이 있을지언정 뭐 혈연 관계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논란이 있었던 주가 조작과 연루된 집안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졌을 때 여론에서도 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냐 만류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거든요.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전 소속사와 분쟁이 있을 때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노력이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올렸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이런 피해자인 이승기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랬던 이승기 씨가 이 주가 조작으로 막대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런 집안과 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타를 했고요. 예. 더구나 이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다인 씨의 가족들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감싸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내로남불 아니냐, 본인도 피해자면서 이 피해자들의 이 심정을 모르는 거 아니냐라면서 질타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입장문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질타하는 목소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또 이렇게 활동상의 악재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렇게 이승기 씨를 향한 여론도 계속해서 악화 일로니까 이제 장모죠. 배우 견미리 씨가 사위를 향해서 좀 선처를 좀 바란다. 다들 좀 예쁘게 봐달라 이런 취지에서 해명을 또 13년 만에 내놓기도 했어요. 홍종선 그게 이제 기자님. 2023년 2월이었는데요. 요 시기가 좀 중요해요. 이제 이 장인 관련해서 2011년에 이제 4년간 구속됐었고 2016년 요거는 이제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이 됐고 그리고 요번이 또 세 번째거든요. 네. 이 장인만 해도 세 번째인데 사실은 이제 이 견미리 씨가 왜 요때 해명을 할 수 있었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네. 자신의 어떤 옛날에 그 제휴 사건이라고 당군 이래 최대 22조 원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란 의혹뿐이었지만 예. 의혹을 받았어요. 그 미운 털 하나가 결국은 이 자식 때까지 온다 하면서 예쁘게 봐달라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요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때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견미리 씨도 인터뷰를 했었고 사실은 이승기 씨가 이때 법원의 무죄에 기대어서 우리 가족 좀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모습을 예. 보였어요.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결국 벌금형 받은 데다 요번에 또 구속까지 되니까 이승기 씨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조목조목 따진 것도 있었기 때문에 더 해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사실은 지금 절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장모는 오히려 이승기 씨와 엮이지 않고 어떠한 언급도 자제하는 게 예. 아마 절연을 했더라도 내 둘째 딸과 사이를 위한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승기 씨는 또 오랜만에 가수로서 컴백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7일에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신곡의 제목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박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 뒤 5월 7일에 가수로서 신곡을 내겠다고 발표한 이승기 씨인데요. 그제 자신의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컴백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시들해진 꽃 한 송이와 함께 정리라는 제목의 타이틀곡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장인 장모와 절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 상황과 곡 제목이 일치하는 분위기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니까요. 네, 이번 곡은 지난해 20주년을 맞아서 앨범 낸 지 5개월 만에 낸 곡인데요. 가수로서 꾸준한 발걸음을 이어나가려는 이승기 씨입니다. 이번 결심이 아마 가족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편 아니겠냐 이런 여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연 영화의 역주행 신드롬도 있었고 이번에 신곡도 나오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연예계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에 여론이 좀 좋지 않아서 본인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끊어내겠다라는 차원에서 처가와 연을 끊겠다,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어제 입장문이 나왔는데 부부잖아요. 이다인 씨 같은 경우는 이승기 씨와 부부지만 또 그 이전에 딸이기도 한데 둘 사이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좀 궁금증이 생겨요. 일단 입장문에는 주어가 저희 부부가라고 쓰여 있었잖아요. 이게 합의 이후에 그러니까 글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합의한 것이고 말하자면 저 혼자 처가를 끊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하루아침에 생각한 게 아니다. 이 하루아침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이제 이 입장문이 나오고 바로 장인이 구속됐어요. 또 입장문이 나오고 불과 8일 뒤에 신곡이 나와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앞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 아니냐. 진정성을 의심받을까 봐. 네. 아니다.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올바른 가치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는 그만큼 이게 진심이다. 진정성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 아나운서 이 일에 관해서 여론은 좀 어떤 반응들 보이고 있나요?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1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이승기 씨의 모습에 이미지 회복이 가능할까 싶다.
활동해야 하는 시기가 와서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의미가 있냐 이런 싸늘한 시선이 있기도 하고요. 네. 한편 이제라도 결정 내렸으면 됐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멋있다, 이승기도 힘들었을 거다라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큰 선택을 한 이승기 씨인데요. 앞으로의 행복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앞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참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뭐 배경 보고 하겠나, 무슨 책임이 있나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혈연 관계와는 다르게 선택이 가능한 점이라서 굳이 그런 선택을 했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인데, 자, 이런 결혼 리스크와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원조 요정 핑크랩 멤버 성유리 씨가 홈쇼핑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홍정성 기자님. 부정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남편이 경제사범으로 사기를 해서 법정 구속된 지 불과 4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단독으로 이 성유리 씨의 어떤 생활, 뭐 취향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게 네. 성유리 씨가 선택한 제품을 판다. 이런 홈쇼핑을 이제 런칭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이걸 앞두고 이제 본인도 뭐 이제 약간 꽃과 케이크 사진 올리면서 이렇게 홈쇼핑 런칭하는 거 네. 축하받았다는 듯이 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 법적으로 당연히 책임이 없어도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모 트로트 가수도 이제 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나서 네. 계속 투자를 받았습니다. 뭐 어디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알렸어요. 그게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예. 성유리 씨도 지금 홈쇼핑에서 뭐 칼하고 뭐 포크하고 이런 거 커트러리 파는 걸 했어요. 이게 평상시에 쓰던 뭐 브랜드다 하면서 양식으로 먹을 때니요, 한식으로 네. 먹을 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소비자라든가 대중 누리꾼들은요. 그러면 결국 저거 어떤 돈으로 누렸던 걸까? 사실은 성유리 씨가 이미 활동을 해서 본인 돈으로 누린 거여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란 뒤에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중한 선택이었나, 맞는 선택이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좀 네. 아쉽게 보여지고요. 차라리 이때 기부를 하거나 더 봉사활동을 하거나 차라리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았겠습니다. 대중들의 시선과 정서를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선을 긋고 또 활동을 이어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도 갑론을박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씁쓸한 부분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